안녕하세요.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오늘 트렌드 2023으로 2023년도 개면연 새해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편하게 강의 들으시고요. 오늘 쉬는 시간 없이 스트레이트로 제가 하고 마지막에 질의응답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받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 항상 트렌드 코리아 이 책을 요즘은 미리 예약 주문을 하잖아요. 예약 주문을 해서 가장 먼저 받고 가장 빠르게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틀 만에,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긴 했었는데, 바빠서 이틀 만에 읽었었는데요. 그 어떤 책보다도, 시리즈보다도 올해 책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자라면,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수동성과 이 또 타율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 어떤 책보다도 좋아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역시도 저는 두 번, 지금 세 번을 봤는데도 훨씬 더 많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역시도 이제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시고 아마 읽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읽어보는 것도 대단히 이제 좋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한번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 이야기 드려볼 겁니다. 새해가 이제 대불황이 이렇게 예측된다고 하니까요. 저도 섬뜩한 마음이 있고 아마 여러분 마음도 있을 겁니다. 저는 날마다 해외여행 가자라고 이렇게 소리 내어서 소리 지르다가 요즘은 잠잠하게 내년 조심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하면서 내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배움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강의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통찰력이란 단어가 사실은 대단히 이제 부러운 단어죠. 저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좀 남다르게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관점을 항상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또 나이인지라 항상 자기 고집이 심해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제 자신을 반성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배움에 대한 노력을 잊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해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오늘 만나게 되었고요. 사실 제 삶도 그렇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역시도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내년 다가오는 새해 더 멋지게 비상하시라고 오늘 이야기 전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 이름 세자 정철상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한 4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트렌드를 바라보는 안목을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키워야 하잖아요. 여기에는 정말 방대한 정보가 있긴 하지만 그 개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이 세부적인 트렌드 부분을 혹시나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번 훑어보고요. 그 다음 올해 트렌드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겁니다. 경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기술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휴먼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성별을 따지지 않고 나이를 따지지 않는 네이버에게 물어봤습니다. 네이버에는 사상이나 행동 또는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이나 흐름이나 추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주위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을 잘 모르면 항상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속도를 내야 될 때가 있고요. 굉장히 좀 느긋하게 여유를 가져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걸 구분을 못하면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요즘 연애로 보면 젊은 친구들이 밀당이라고 하잖아요. 밀 때와 당길 때를 구분을 못하면 아주 이게 삶이 피폐해지고 곤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트렌드의 힘입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흐름을 평소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흐름을 타고 들어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흐름이 바뀌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를 움직이는 커다란 변화의 흐름, 이 내자로 이렇게 구분하면요, 한 단어로 구분하면 비우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대단히 변동성이 강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 아마 금리가 뛰어서 고정금리를 해놨던 사람들은 좋아할 거고, 변동금리가 이제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한국도 이제 이미 금리가 역전이 되어버렸죠. 금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세상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중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도 지금 확실한 것이 없는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저희 부모님 세대나 저희 할아버지가 살던 시대에는 굉장히 단순 명료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되던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의 세계는 굉장히 복잡성 계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의 요인이 일으키는 나비가 폭풍을 일으키듯이 굉장히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다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아주 미세한 것들이 엄청나게 삶에 촉발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복잡계라는 걸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복잡계 속에서도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패턴들을 한번 또 볼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대단히 모호합니다. 과거에는 올바랐던 것이 더 이상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이 방향이 옳으냐라고 과연 주장할 수 있느냐? 사실 딜레마가 대단히 있는 문제입니다. 과거의 성공의 방식이 지금의 성공의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 대단히 어렵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가치나 이런 다양성의 시대에서 개치라고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 개인 취향,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다양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결혼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애매모호한, 대단히 그런 규정하기가 어려운 이런 측면들을 비우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트렌드를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전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에게 오래를 간통하는 가장 큰 트렌드 또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건들은 무엇이 있나요? 가깝게는 입으로 떠올리기 되게 오늘 절대 강의하면서 안 떠올려야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태원 참사 이야기였었는데요. 가깝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나 금리에 대한 부분, 미중 간의 갈등, 정치의 양극화에 대한 서로에 대한 갈등, 반목, 질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유가 폭등에서부터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좀 내려오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머릿속에서 각자가 이제 떠오를 겁니다. 강의를 하시거나 특히 이제 독립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물론 잘 나가시는 분들은 더 많은 것들을 또 얻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거기에도 파급력이 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대면 강의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교육 그 자체가 이제 대면 수업으로 진행할지 안 진행할지를 잘 모르는 애매모호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육 예산들이 지금 이제 교육 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든 이런 각자가 서로 다른 영역들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관통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3년째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원래는 before Christ, after Christ, 예수님이 태어난 전으로 이렇게 BC, AC가 바뀌었다라면
이제는 이제 새로운 표준화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모든 것들을 촉발시킵니다. 제가 10가지 트렌드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10가지 트렌드 모든 것들이 이제 코로나가 가속화시키거나 없애버리거나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아마 다들 솔직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긋지긋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게 설마 시작할 때는 한두 달이라고 생각했다가 한두 달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지금 3년째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엔데믹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 뭐 지금 이제 다른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는 다 마스크를 벗고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내년에는 이게 종식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상황이 나아질 거냐는 거예요. 원래는 이 팬데믹이 끝나는 모든 시대에서는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절멸했었던 그 아주 어려운 그 시기에도 흑사병 이후로는 오히려 르네상스가 화려한 르네상스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말 이게 끝나고 나면 모든 삶이 다 좋아질 것이라고 나름대로 그 역경을 견뎌내려고 아마 각 분야에서 고군분투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경제 전망을 모두 다 이제 하향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로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실 이 정도만 한다라는 거 해도 사실 선방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경제 전망을 전부 다 하향치를 전망하고 있고 불경기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가별로 그리고 기업별로 개인별로 다를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 코로나 시기에도 아시겠지만 더 잘 되는 데는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상황에 준비를 못했더라도 빠르게 적응한 사람들은 훨씬 더 높은 효율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미리 준비하지 못한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이제 안팎으로 힘들게 되는 겁니다. 준비가 이제 적응도 못한 이 시기에서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죠. 거기다가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면 이게 모두가 그나마 마스크 끼고 불편한 그 삶들을 감수하는 가운데서 좀 그 나름대로 비슷한 느낌을 가졌더라면 완벽하게 이제 달라지는 더 어려움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충분히 이제 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기업, 대표적인 기업,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개발하고도 실패한 기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딘가요? 화면에 항상 질문에 답이 나오잖아요. 화면에 보면 코닥이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는 다들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다녔죠. 뭐 동기생이 100명이니까 24판짜리 필름을 가지고 오면 3박 4일 동안 24판을 찍을 수 있는 거죠. 24판. 근데 너무나 마진율이 높다 보니까 이 디지털 카메라 출시를 늦추다가 이스트만 코닥이라는 회사는 2001년도에 파산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최초로 개발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농담으로도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애플은 과실을 따먹은 거죠. 남들이 만들어 놓은 혁신, 기술을 가지고 한입 베어 먹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혁신적으로, 주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먼저 나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업조차도 어려운데요. 한 개인은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혁신적인 도구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해야 됩니다. 이 스마트폰도 어떻게 쓰느냐가 이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최초로 개발했던 업체가 노키아입니다. 노키아. 이 노키아라는 회사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일 거고 기억을 못하는 분이라고 하면 젊으신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노키아를 비유할 때 주로 이제 성적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반에서 1등 하기도 힘들잖아요. 전교 1등은 더 힘들죠, 그죠? 여러분 사는 지역 내에서 1등 또는 전국 대회에서 1등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1등을 한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키아는 전 세계 1등을 무려 13년을 한 기업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아시겠죠? 핀란드의 삼성전자보다 더 큰 기업이었습니다. GDP의 25%에서 30% 정도를 차지했던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마치 노키아가 어리석어서 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절대 노키아는 어리석어서 망한 기업이 아닙니다.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컨설팅 기업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개발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컨설턴트가 물어보죠. 도대체 그게 뭐냐? 한마디로 설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전화기가 되면서 일종의 컴퓨터 기능이 있는 거다. 오케이, 우리가 분석해 줄게. 그리고 나서 막대한 컨설팅 비용을 받고 분석을 해줍니다. 자, 모든 시장에는 프리미엄 시장이 있다. 또는 명품 시장이 있다. 여기는 전 세계 시장의 1%에서 2%에 불과하다. 근데 너네는 지금 시장의 50%에서 많게는 60%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나가더라도 고가의 프리미엄 시장이니까 여기는 세계 시장의 극소의 일부분일 거다. 그런데 너네가 지금 이걸 만든다라고 한다라면, 그 당시엔 스마트폰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걸 만든다라고 한다라면 생산 라인을 다 바꿔야 되고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컨설팅을 내려줍니다. 첫 번째로 컨설턴트, 전문가의 배착과 실수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간혹 듣는데요. 취업 전문가, 진로 전문가, 커리어 전문가, 경력 개발 전문가, 상담 전문가. 저는 항상 자문을 가집니다. 전문가의 말이 과연 옳은가? 저도 항상 그래서 반성을 하고 또 자기 혁신을 해 나가려고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가 또 무조건 다 잘못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는 전문가의 의견을 이제 밝히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전문가 또는 누군가에 위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로 이제 성공한 기업을 우리가 아는 삼성전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반도체 사업을 꿈꿉니다. 이때 미쓰비시 연구소에서 너네는 절대 반도체 사업을 할 수 없다. 첫째, 기술력이 안 된다. 둘째, 기술력이 돼도 이제 내수 시장이 안 된다. 내수에 이제 수요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조그마한 시장에서 너네가 될 수가 없다. 셋째, 막대한 자금이 드는데 규모의 경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30조 원 현금,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에서 현금 30조 원 이상 해봤자 5개 공장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너네가 투자를 했다가 망하면 삼성그룹 통째가 다 날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고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은 과감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D램 시장에 전 세계 1위로 올라오죠. 물론 지금 이제 대만의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뒤처져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시장을 새롭게 이제 개척하려고 굉장히 이제 고심하고 있고, 우리가 또 한편으로 그것을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반대로 미래를 예측해서 또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는요. 제가 태어난 1968년도 저는 모르고 기억도 못하는 아주 아득한 옛날이긴 한데요. 유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20대 중반, 우리나라로 본다라면 20대 중반의 직장인이 뭐 어떤 보고서를 쓴다라고 최고의 경영진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없죠. 보고서도 올라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대 중반, 경력 3년밖에 안 되는 직장인이 보고서를 씁니다. 앞으로 유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펙의 내부 사항들을 보고 중동 전쟁에 대한 기미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만약 유가가 폭등하면 어떻게 될 거냐?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죠. 써봤더니 이 로얄 더치셀이라는 회사는 망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대비를 한다라는 것은
경쟁사에 비해서 돈을 더 내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보험 중에서도 저축성 보험이 있고 소멸성 보험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소멸성 보험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금으로 몇십억,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순이익을 내려면 몇백억 이상의 매출을 일으켜야 나올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이 작은 중견기업이었거든요. 당시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을 변동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변동하는 조건으로 더 많은 경쟁사에 비해서 돈을 내죠. 실제로 유가가 이제 중동 전쟁이 발발하고 유가가 $200까지 폭등을 합니다. 거의 많은 회사들이 도산하는데요. 이 조그만했던 중견기업 로얄 더셋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 2위 정유 회사로 도약해 나갑니다. 고졸도 연봉이 4천만 원이고요. 대졸이 연봉 6천만 원으로 출발하고 5년 이내 모두 연봉 1억대가 올라가는 회사로 아주 복지 조건도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부터 로얄 더치셀은 1970년대 미래 예측 방법론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방법론을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것을 기업 전략에 통합을 하고요. 90년대부터는 외부 주주에 초점을 맞추고 2000년대부터는 기업 전략에 이제 통합을 해 나가고요.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부터는 전 지구적 전략에 통합을 해 나가는 시나리오들을 대단히 어렵지만 예측해 나가려고 하는 미래 시나리오를 써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 아마 개인들 강의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만 돼도 플랜 A, 최상의 시나리오잖아요. 이게 낙관적 시나리오를 씁니다. 근데 고등학생 정도만 되어도요, 이제 식은머리가 조금 있는 학생들은 이게 살기가 팍팍하구나. 내가 서울대 가기는, 스카이 가기는 힘들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뭐, 대학생들도 아직 요즘 어린 친구들은, 마인드가 어린 친구들은, 뭐든지 차선책, 플랜 B라고 하잖아요. 뭐, 이 정도면 됐어. 뭐, 대기업 정도 가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아시겠지만 대기업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5% 미만이거든요. 인문계열은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에서 2%.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플랜 Z라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들도 플랜 Z가 펼쳐졌던 그런 시기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개인이 또 각자가 이제 처한 상황들이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고 싶었던 어렸을 때는 대기업, 요즘 청년들은 공기업, 이제 공무원보다 더 인기 있는 게 요즘은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장점과 기업의 사기업의 장점을 이제 합친 게 이제 공기업이라고 해서 요즘 수도권 대학들은 공기업 시험에 대단히 많이 몰리고요. 지방의 국립대 학생들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공정하기 때문에 NCS라는 시험을 통해서 공기업으로 되게 많이 몰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기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예전에 대기업이 대학교 교직원이 가장 선호 직업이었었는데요. 이게 10년 후에 사라졌습니다. 10년 전부터. 왜냐하면 대학교가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구조조정해 나가니까 불안정하죠. 군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소위 잘 나갔던 사람들이 이 조직의 후광을 보고 나오면요, 그러니까 계급장 떼고 하면 대단히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강사들 많이 양성을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한 600명 정도 강사 상담사를 양성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그러다가 제 교육을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듣고 나다니시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나다니시는 분들 중에 대기업 인사 담당자 출신들이 있습니다. 소위 나가는 좋은 대학에 좋은 대기업에 좋은 인사 담당자 잘 나가죠. 어떻습니까? 대기업에 있는 동안에 직장 생활하면서 면접 나가면 최소 한 50만 원 정도 나쁘지 않죠. 휴가 나와서 그 한 5건 정도 하면 200~3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이거 좋은데? 이거 풀타임으로 하면 더 많이 나올까? 1000만 원 금방이겠구만. 이런 생각으로 튀어나온 사람들 중에요. 95%가 들어갔습니다.
생존이 대단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이제 프리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건데요. 내가 스스로 생존해서 돈을 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조적으로 복잡하고요. 여기에 대한 콘텐츠가 비약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콘텐츠라는 게 처음에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한 2시간짜리 강의를 해도 아주 방대합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 하면서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 강의 안 하는 게 더 좋을 정도로요. 아무 효용성이 안 나올 정도로 한 일주일 정도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이 일주일이지 그 이전까지 준비한 시간까지 하면 정말 방대한 시간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장이 전부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잘 나가는 부장님이나 직장에서 임원들이면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직장을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장보다 직업을 구해야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영원히 지금 책임을 지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IMF가 지나오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직장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카 시대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변화와 흐름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유행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나 역사나 정치, 사회, 환경, 문화 모든 분야에서 흐르고 있는 그 흐름, 추세가 무엇인가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이게 메가 트렌드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세를 우리가 탔을 때 여러분의 의지와 역량으로 여러분이 힘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대단히 강력한 의지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힘을 기울이더라도 여러분이 이게 떠오르는 시기에 여러분이 그 흐름을 잘 타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흐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흐름을 놓치면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제 인생의 뒷담화를 치기 시작하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가 트렌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산업 환경을 그러자라면 역사가 어떻게 이제 경제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바라본다라면요. 인간은 굶주림으로부터 추위와 굶주림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해 했던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인류는 유목민입니다. 따뜻한 곳을 나아가는 겁니다. 끝도 없이 이제 추위와의 싸움입니다. 인간이 추위와 싸우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전 세계 GDP 1위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 10만 달러. 한 가정당 1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시오노 나나미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책을 읽으면요. 그게 이 야만족이에요. 스위스 민족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전쟁을 통해서 다 집어넣거든요. 밖으로 못 나오게 합니다. 가장 척박한 땅. 뭐 농사를 해도 뭔가 열매가 나기가 너무나 그 척박한 땅. 거기가 가장 아름다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데서 인류 역사에 아이러니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울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척박할수록, 우리 환경이 어려울수록 그게 안 좋다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업혁명 시대에는 먹고 사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자연이 이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압도적으로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왕권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분 제도라는 게 생기고 땅이라는 게 이제 생기고 밀이라는 걸 재배하면서 이제 정착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세기에 영국으로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이때 이제 우리가 방직기가 생기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때는 성실한 것들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시대죠. 그런데 이때도 어린아이들이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소설 중에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소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이 아이가 주인공이 어떻습니까? 부모가 다 돌아가면서 유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의 현장으로 이제 내쫓김을 당하는 거죠. 아주 이제 국가 주도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이 개인에게는 굉장히 이제 불리했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강요가 이제 많았었죠. 성실에 대한 강요들이 되게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던 시절이나 제 선배 즈음 또는 제 후배 정도까지 X세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가 보면 정보혁명이 일어납니다. 제 동기생 중에는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는데 컴맹인 친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스에서 이게 윈도우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얘가 졸업하고 나서 윈도우로 바뀌어서 386 컴퓨터를 샀는데 무려 380만 원 주고 샀다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386 컴퓨터를 380만 원 주고 완전히 컴맹이 됐죠. 물론 지금은 다른 분야에서 컴퓨터를 잘 다루긴 합니다. 이때 스펙이라는 것은 지금의 젊은 분들이 말하는 스펙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고졸이냐, 2년제냐, 4년제냐, 석사냐, 박사냐. 그러니까 돈 많이 벌려면 공부해라. 이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대단히 암묵적으로, 사회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연봉을 조금 더 주는 겁니다. 20%씩, 20%씩. 그러니까 그게 맞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채용을 대행했던 대기업들, 삼성전자, 국민은행, 신한투자금융, YTN, SBS 이런 것들 저는 20여 년 전에 채용 대행을 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 요구했거든요. 특정 대학을 요구하거나 무조건 다 탈락시키는 겁니다. 특정한 토익 점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학벌, 성별, 차별, 말도 안 되는 지금으로 보면 차별들, 스펙들을 따졌습니다. 근데 그랬던 기업들이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제 대기업에서 강의를 가면요. 출석부를 보여주거든요. 저는 안 보고 싶은데 그 대학이나 이 친구의 어학 점수나 학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격증이나 나이나. 근데 나이가 30이 넘는 학생들이 있어요. 신입사원인데 저희 때는 30이 넘으면 신입사원이라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토익이 없다? 토익이 있는데 600점이다? 이런 애들이 대기업을 말도 안 돼. 라는데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0% 스펙 중심으로 뽑다가 이게 80%, 70%, 60%, 50% 지금은 40% 정도밖에 안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량 중심으로 60%를 뽑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업들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재상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진행 중인 3차 산업혁명 진행 중이잖아요. 여전히. 통합적 사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기업들이 주도하게 되죠. 많은 영화와 드라마와 책에서 기업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소설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미국에도 총기 규제 협회가 아주 막강한 입김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양한 여러 가지 전쟁에서도 입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찰스 스왑이 4.0 인더스트리를 이야기하면서 최초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까지 강의를 하셨던 분들이나 아마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다들 이해를 하실 건데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역사회 발전 방법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강의할 때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진로교육,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취업교육, 직무교육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닥치면서 전 국민을 저는 싸대기를 때렸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싸대기 한 대씩 다 맞았는데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쓰나미가 휩쓸고 가버리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누구한테 뺨을 맞았는지 왜 맞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기존처럼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업들은 생존하려고 혁신하고 변신하고 개인들도 그렇게 나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변화의 시대에 도대체 대응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느냐 이런 고민들을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들어오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트렌드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트렌드라는 것은 이 욕망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량을 가지고 싶다. 백을 가지고 싶다. 여러분 집을 가지고 싶다. 뭔가 하고 싶다라는 이 열망이 들고 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행에 두브로니크를 가고 싶다. 하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끝까지 이제 계속 보이는 것이 이게 이제 열망인데요. 이 열망은 이제 언제 생기느냐면 첫 번째로 동조 세력이 생기면 이제 열망이 생깁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베스트셀러 추정이라는 것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지향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맛집을 찾아가서 음식을 먹을 때는 특정한 부분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식당에 가서 먹었을 때는 불안하니까 여기가 뭐가 가장 많이 나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영화도 드라마도 책도 어떤 것도 마찬가지로 동조 세력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트렌드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동조를 일으키는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트렌드라는 것이 속성상 굉장히 시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패션 같은 트렌드는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면 과거는 패션 트렌드만을 국한했다면 지금 보시면 지금 트렌드 이야기에 패션 트렌드가 거의 안 나옵니다. 이 패션 트렌드는 어떤 거는 따라가야 하는 게 있고 어떤 건 따라가지 않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션 산업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따라오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안 따라오면 너가 입고 있는 거는 구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옷들이 멀쩡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저희 아내가 이제 올 한 해 동안은 옷을 안 사 입기도 1년 동안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직장인이거든요. 옷장을 열고 나서 입을 게 없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옷이 이렇게 가득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혼나겠죠, 그죠? 세상의 여자분들의 옷장에는 입을 옷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패션 트렌드에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올해 트렌드는 이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하고 나면 그게 색깔이든 어떤 것이든 복고풍이든 뭐든 다 바뀌는 겁니다. 심지어 우영미 씨인가요? 1년 전에 옷을 만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트렌드라고 이제 요구하면 대중들은 따라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트렌드라는 것이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튀었다가 어디로 튀어나갈지 럭비공처럼 알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잘 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게 전혀 안 나가기도 하고 전혀 아무것도 힘을 안 들였던 것이 이게 대박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의 소비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대상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직장인들이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상사의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어떻게 고객의 열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겠죠. 자, 사람의 욕망을 바탕으로 했어요. 성공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 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직까지 계속 쓰고 있는데요. 엣지를 계속 쓰라고 욕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용량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싫어요.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이 가면 가겠죠. 속도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엣지로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기술 지원을 이제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환성을 이제 맞추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잡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 마니아들이 있잖아요. 단순 명료한 것들,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이제 쓰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알파 세대 같은 경우에 10대 아이들은 이게 애플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려는 생각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삼성 이렇게 호환성이 중요하거든요. 호환성이 되게 애플은 여러 가지로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 명료한 것들이 너무나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크 저커버거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죠. 저도 뭐 일주일에 평일에는 어쨌든 하나 정도 글은 올리려고 항상 하는데요. 일부러 저는 많이는 안 올리려고 하지만 연결되고 싶은 욕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패친이 있고 또 인친이 있고
유튜브도 유친이 있죠. 이런 것처럼 다양한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관계력에 또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어려운 정보를 찾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정보라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현상과 거기에 대한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 방법들을 알려고 하는 부분에서 검색 같은 것들을 이제 되게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구글이 이제 전체 시장에 이걸 90% 정도를 거의 독식할 정도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보에 대한 욕구를 계속해서 채우는 거죠. 첫 화면에 광고를 넣어주면 되는데 광고를 안 넣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열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끝도 없이 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가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TV를 보듯이 유튜브를 보듯이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바라볼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박웅현 CD 광고로 만드시는 분인데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하죠. 여러분이 SBS 알러브인 박웅현 CD 하면 아마 유튜브에서 전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시불견, 청이불면, 대학에서 나왔던 이야기였는데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는데도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먹어도 맛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가 트렌드의 중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드의 중심에 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당연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관계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족이든 고객이든 직장 동료든 간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분노를 느끼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헤아릴 때 진정으로 여러분 분야에서 혁신적인 부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한국인들은요, 동질성이라는 게 강합니다. 과거에 이제 같은 지역에 태어나서요, 주로 이제 불악지로 성장하잖아요. 같은 성씨별로 태어나서 보통 같은 직업을 가지게 되고 평생을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70% 이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척이 좀 강해요.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지만 익숙한 것에 대한 선호가 많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박경철 원장이 이야기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게 아주대학에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한 강의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꼭 지금 찾아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때는 지금 너무나 당연한 인터넷 환경들을 1990년대에 이야기할 때 자기는 저게 뭐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백수였던 친구는 저는 WW의 세상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박경철 원장을 따라갔는데 7천억대 기업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강연을 했던 헛소리 하는 같았던 그 사람은 2조 원대 기업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현장에 있었는데 왜 나는 그걸 못 봤느냐, 이런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페이닥터로 일할 때 원장님한테 휴대폰을 받은 거예요. 이런 휴대폰이 아니라 예전의 휴대폰은 이렇게 벽돌만한 휴대폰을 받은 거예요.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더니 다 뒤통수를 한 대씩 때리면서 이 바보 같은 놈, 이 삐삐 있잖아, 삐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딱 이렇게 뭐가 필요하냐, 비싼데.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제조사가 어딘가 그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고, 그때 이제 명동의 사채 시장에서 상장이 안 되어 있었는데 회사채라는 것을 의사급여의 50%씩 1년 동안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SK텔레콤으로 상장을 하게 되고요. 주식이 이제 얼마가 올랐느냐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512배가 오릅니다. 의사급여 1년을 저축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1000만 원이면 51억이에요. 51억. 로또보다 더 큰 돈이에요. 로또보다. 그러면서 이게 뉴스에서 큰 뉴스로 이제 나왔었죠. 특수관계인으로 해서 돈을 혹시나 미리 이런 식으로 주식을 배부한 게 아니냐 해서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회사채를 매입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낯선 것은 무조건 우리가 메타버스다, 뭐 NFT다,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유튜브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접적으로 다 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흐름이나 트렌드는 이게 뭘까 바라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빠르게 변화해 나가는 변화와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만의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던져야 될 고민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정년이라는 게 또 정해져 있는 게 있고요. 퇴사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진급 정년제라는 게 있어요. 군대도 진급이 안 되면 나가야 돼요. 그걸 3년 전에 알려줘요. 3년 전에 알려주는데도 준비를 못하고 나오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90%입니다. 기업은, 대기업들은 1년 전에 알려줍니다. 친절하죠. 1년이나 시간을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중소기업은요?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전에 합니다. 저는 사실은 보름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철퇴를 맞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는 시대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건강 이야기하니까 웃는 이유는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오늘도 지금 발목 저림이 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병원에 갔다 왔다 막 정신없이 갔다 와서 이제 강의를 조금 급하게 좀 준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이것도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늦더라도 우리가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거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여러분, 사회적인 것이든, 또는 여러분, 경력, 커리어 측면에서든, 금전적인 문제에서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조금 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남보다 한 템포만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것만 해도요, 이게 흐름을 읽으면 그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이게 늦게 가다가 늦게 이제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순번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는 그 순번에서 멍하니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도 모르고 기다리고 서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결코 자기에게 순번이 안 돌아오는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미리 준비를 하신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이제 트렌드 있는 것들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저는 이런 강사는 다 사라진다. 강의를 아주 잘하시는 강사님이 7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든 조건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뭐 재능도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성실함. 그것으로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저 책의 배경이냐, 저거 다 읽었냐, 저거 이중으로 돼 있고, 또 옆에도 책도 있고, 한데요. 그죠? 80에서 90% 이상은 다 읽은 책이죠. 매일같이 읽습니다. 물론, 책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읽지 못합니다. 1년에 100권에서 많이 읽으면 제가 300권 정도 읽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꾸준하게 1년에 50권에서 60권을 읽거든요. 학습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강사님들 중에서도 강의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되고 나면 공부를 참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수님들은 10년 전 파일을 그대로 쓴다라고 한 학생이 기절초풍한 줄 아더라고요. 가장 최근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했는데 가장 최근 업데이트 연도가 10년 전, 10년 전. 안 됩니다. 다 알거든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공부하셔야 된다. 상대는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강점을 바탕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다 하고 저게 트렌드다 하고 무조건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강점을 바탕으로 흐름을 타야지 그냥 무조건 휩쓸려서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나의 강점을 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디깅 모멘텀이라는 단어하고도 상당히 이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관계력, 인덱스 관계, 여기에서도 나오겠지만요.
보다 더 다양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출중한 사람, 여러분과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관계의 폭을 좀 넓히셔야겠죠. 관계의 폭을 넓히기 싫다. 그 책이라도 다양한 사람들의 책들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간접 경험을 넓혀 나가실 필요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을 사실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불안 조장 사회라고 하는데요. 그게 너무 또 조급하게 여러분이 불안증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진짜 단단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단단하게 서 있으면요, 세상이 이렇게 흔들려도 그래도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겠구나, 충분히 내가 생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붙습니다. 근데 너무 흔들려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걸 적응하는 거하고 흔들리는 것을 다르게 바라보셔야 돼요. 중심, 무게추를 단단하게 잡아주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대응하는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제가 몇 가지들 이렇게 간단하게만 언급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했지만 하나하나 이걸 이야기하자면 2시간 정도 각 분야별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들이어서요. 가볍게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저도 뭐 신문을 한 몇 년 동안 읽어보다가 안 읽어본 지가 한 3년 이상하면서 안 보게 된 것 같은데요. 신문 사설 어떤 특정한 신문이어서 너무 싫어가지고 신문 끊으면서 경제신문하고 그걸 다 끊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신문을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보려고, 2개 이상 신문들을 보려고 합니다. 볼 때 여러분이 이제 제가 모셨던 회장님도 그랬고요. 다른 사장님들도 바라보면 거의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신문을 본다라는 겁니다. 요즘 분들은 다 신문을 안 보니까 뭐 좋은 정보 저기 다 나와 있는데 왜 굳이 비싼 돈을 내고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알고리즘상 떠오르는 것들은 나에게 익숙한 정보, 나의 이제 성향에 맞는 정보들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문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보기 싫지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에서 인연이 되어서 좋은 정보들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많이도 말고 일주일에 딱 1시간 정도만 집중적으로 해서 기획기사라든지 심층기사, 보도기사, 연재기사, 이런 신문, 이런 것들도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시적 흐름,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물론 안에는 굉장히 미시한 사건 단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떤 부분은 정크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해 나가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시적 흐름과 변화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에는 매일같이 이제 신문 기자나 방송 기자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끊임없이 단편적인 뉴스를 쏟아내거든요. 저도 방송국에 한 2년 일을 했었는데요. 끝도 없이 새로운 뉴스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새로운 뉴스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거시적인 흐름을 이렇게 바라볼 필요 속에서 이제 무엇이 이제 바뀌고 있는가를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트렌드 전체를 훑어보는 책들이 있잖아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통찰법이나 미래준비학교라든지 지금까지 없던 세상이나 부의 역사나 송기령 지금은 이제 사장님으로 해서 바깥에 나와 있지만 그냥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이제 책이나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난도 교수가 일관되게 이제 한 15년 정도를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책들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것들은 올해를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는데 대단히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11년도부터 해서 이 책을 꾸준하게 읽어왔는데요. 올해로 바라보니까 벌써 한 13년 정도, 그러니까 15년째 책을 내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읽어오면서 제가 트렌드 강의도 하다 보니까 제가 김난도 교수님은 몸값이 비싸니까 바쁘시니까 저한테 이제 트렌드 강의를 의뢰해오는 곳들이 많아서요. 그 인연으로도 또 책을 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트렌드 코리아 지금 사놓으시고 또 조금만 읽으신 분도 있고 아마 나중에 이 강의 듣고 또 아까 읽으시겠다 하시는 분도 계셨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좋았고요. 어떤 부분이 안 좋으셨나요?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번 먼저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트렌드 코리아 한 권의 책이요 1000만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보통 책 한 권을 100만 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간 100권을 읽으면 무조건 연봉 1억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모든 책이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10% 정도의 책이 좋은데요. 그 중에 또 한 5% 책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책 중에 하나고요. 이 책이 계속 더 좋아집니다. 김난도 교수님과 또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박사과정에 이제 참여했던 1, 20여 분이 전문가분들이 하면서 또 이걸 무료로 트렌드 제일 마지막에 보면 트렌드 필진들을 모으잖아요. 그 사람들을 100명에서 200명 정도 모아가지고 트렌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부분이 있죠. 한 7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암묵지라는 거예요. 암묵직이라는 게 배경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취업 분야의 강의를 한다, 진로 분야의 강의를 한다, 아니면 여러분이 IT 사업을 한다, 아니면 여러분 디자인 사업을 한다, 아니면 새롭게 여러분 건축을 한다, 인테리어를 한다, 아니면 뭔가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만의 분야를 한다, 뛰어든다라면 이게 대단히 어렵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배경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들어간다라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지식이 이제 갖춰져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아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글로벌이나 영어라는 배경 지식을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배경 지식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이해를 한다라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훨씬 더 폭넓게 이제 활용할 수 있겠죠. 언어라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트렌드라는 광범위한 암묵지를 훑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여기에 나온 이야기들은.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흐름을 이제 아는데 이 배경 지식을 아는데 암묵지가 스쳐본 것 같지만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새해를 전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미리 전망한다라는 것은 보통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새해를 우리 나름대로 또 새롭게 전망하고 예측하고 대비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내용을 정리하면서도요, 굉장히 수월하게 저는 쉽게 다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 방대한 양을 어떻게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리하다 보면 다 정리할 수도 없고 또 정리를 그렇게 해가지고는 들어오지가 않겠죠. 정리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생각거리가 들어옵니다. 저도 이제 서울 생활을 하면서 강연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강연에서도 정보를 얻고 생각거리가 계속 생기거든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이라는 것, 저자에게 우리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의문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저자와의 대화를 하고 강연자와의 대화를 하잖아요. 그 속에서 자극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편안하고 안락하고 해왔던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불편한 걸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극이 없어요. 이 자극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배움에 대한 욕구가 뚝 떨어집니다. 호기심에 대한 욕구가 뚝 떨어지니까 뭘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나중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배워도 알 수가 이제 없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배움이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동기가 자극이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요. 사실 대단히 비상업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경제신문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저도 전화 되게 많이 받거든요. 올해 인재대상 이런 거.
이런 거 전에는 제가 그런 것도 하긴 했었는데요. 이게 다 돈 내거나 뭐 잡지를 사주거나 신문을 사주거나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뭐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사나 언론사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막 뛰어난 비용을 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올해 이제 10대 상품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돈 받고 이렇게 후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사실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 책 한 권에 보면 책이 뭐 거의 다 베스트셀러 1위가 딱 올해도 6주간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다 광고판이잖아요. 광고 올리면 되는데도 광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글 첫 페이지처럼 그런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트렌드 코리아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사실 좀 존경심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이제 저 발저림이 있고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좋은 스트레칭 방법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쉽지만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 있는데 막판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막판. 근데 신뢰감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광고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방법들을 안내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이런 것들 하면 좋습니다. 구매 욕구가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내 물건이나 서비스나 내가 뭔가 시장에 팔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이것을 어떻게 비상업적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6번째가요. 저는 사실 대단히 주관적인 사람입니다. 강의할 때도 즉흥적으로 하고 굉장히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감성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쓸 때도 좀 그렇게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 코리아는 대단히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부분을 최대한 배제합니다. 거의 배제했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면 딱딱하잖아요. 저도 책을 읽다 보면 너무 감성이 없네. 어쩔 때 다른 책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어. 막 이런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근데 이 트렌드 코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객관성이라는 게 그 정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더 증폭시키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정보에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7번째가 트렌드 코리아가 처음에는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근데 한 3년? 4년이에요, 불과. 이 3, 4년 전부터 그냥 출간하면 베스트셀러에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약 판매라는 걸 걸어놓고 10월 말이면 이게 이제 출간이 되는데요. 바로 이제 꾸준함의 힘이죠. 이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이제 예전에 트렌드 책 읽을 때는 2007년도부터 세리 경제 전망 연구소, 매일경제 뭐 전망 연구소 이런 데서 나오는 책들을 읽었는데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큰 연구소에서 그 큰 신문사에서 냈던 모든 트렌드 책들을 다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트렌드 코리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꾸준함의 힘이에요.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꾸준하게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꾸준하게 뭘 하더라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모범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례가 트렌드 코리아다. 이렇게 몸소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렌드 코리아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7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년이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이라고 하는데요. 10대 트렌드 키워드로 매년 이제 트렌드 키워드를 10개 키워드를 하거든요. 딱 한 해만 11개, 했었고요. 네, 올해 이제 트렌드는 레빗 점프라고 이렇게 토끼해를 맞아가지고 했습니다. 평균 실종에 대한 이야기, 오피스 빅뱅에 대한 이야기, 체리 슈머, 인덱스 관계, 뉴 디밴드 전략, 디깅 모멘텀, 알파 세대가 온다, 선제적 대응 기술, 공간력, 마지막으로 네버랜드 신드롬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크게 이걸 3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임난도 교수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면 경제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경제 트렌드 부분, 여기에서 평균 실종, 체리슈머, 뉴 디맨드, 기술 전략은 선제적 대응 기술, 공간력, 마지막 휴먼 트렌드는 오피스 빅뱅 인덱스 관계에서 네버랜드 신드롬까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 트렌드를 바라본다면요. 첫 번째 이제 트렌드를 잡을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이제 첫 번째 트렌드는 나노 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면서도 디지털로 연결이 되는 이런 사회, 이런 것들 모든 부분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 나노 사회가 만든 현상 중에 하나가 이 평균 실종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이제 평균 전형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트렌드가 이제 트렌드 키워드를 잡을 때 첫 번째 트렌드가 모든 트렌드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잡고 있고요. 여러분 역시도 첫 번째로 이 평균 실종이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하잖아요. 대체로 정규 분포의 중간에 보면 68.3%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가 하죠. 95.5% 고객을 하고요. 여러분 옆으로 가면 99.7%. 그러니까 대다수가 이제 범위 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을 준비한다. 그럼 취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 굉장히 세분해서 뭐 자기소개서나 면접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더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공계 면접 또는 그거보다 더 세분화하죠. 요즘은 SK 하이닉스 그것도 또 공정 부문 이런 식으로 더 세분화 모든 것들을 세분화해 나가다 보니까 딱 고객을 좁혀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평균 실종이 이제 사라진 것을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우리가 생각해왔던 개념들이 모두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가는 이런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세 가지로 바라보면 첫 번째가 양극화입니다. 중간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정치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극과 극으로 이제 가 있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가는 기업들은 끝도 없이 잘 나가는 거예요. 모두 다 가져가는 거죠. 승자 독식이 이제 지속되는 겁니다.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검색이라든지 국내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다 마찬가지겠죠. 사회부문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어떻냐면요. 평균이 없어요. 예전에는 공부를 두루뭉술하게 이러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중에 두루뭉술하게 하는 어중간한 학생들이 많았었죠.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도 소수고 공부를 아주 못하는 학생도 소수였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다수고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다수고 중간에 어중간한 학생이 오히려 엿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양극화 현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 다음에 N극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트렌드가 굉장히 이제 N형 N 한 번이 아니라 N이 계속 파동처럼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모델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어디를 나와서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면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그 다음 은퇴하고 예를 들자면 그런 모든 개념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나 달라져서 우리가 뭐라고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 N개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로 예측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서로 같은 세대 내에서도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은 나이 연령대에서도 너무나 다 다른 이런 특성을 N극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이제 단극화인데요. 하나로 쏠리는, 아까 양극화 제가 잠깐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에 다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 기업들, 거대 트렌드들, 거대 도시들, 뭐 서울이나 뉴욕이나 맨하탄이나 이런 데들은 어떻습니까? 뭐 뉴욕 같은데 맨하탄 같은 데는 뭐 월세만 내는데 월세가 3천만 원, 4천만 원 다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뭐 거기에 몰려서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죠. 수도권도 끊임없이 우리가 막 다 몰리잖아요. 쏠림 현상들이 아직도 더 심각하게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데도 끝도 없이 계속 몰리듯이 모든 것들이 기업,
정치, 국가 한쪽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몰려나가는 현상을 당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던져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요. 중간이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평균을 뛰어넘는 나만의 대체 불가능한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경쟁자에 비해서 나를 선택하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할 힘은 무엇인가? 대체 불가능한 이런 여러분만의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던져야 될 필요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 중에 하나는요. 체리 슈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체리 피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끼워 팔기만 가져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매는 하지 않으면서 자기 혜택만 챙겨나가는 좀 얄팍한 사람들, 밉상들 이렇게 했다라면 지금은 조금 현명한 소비자들을 체리 슈머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되게 이제 불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들 이용을 한다는데요. 여기에 안 올라가 있군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도 보니까요. 이렇게 조각을 하거나 공동 구매 이제 많이 하잖아요. 공동 구매도 많이 하고 끊었다가 새로 하더라고요. 쿠팡 플레이 아닌데. 갑자기 티빙. 티빙을 친구들하고 3명, 4명이서 n분의 1로 하고 시험 될 때 되면 끊었다가 나중에 다시 하면 한다라고. 우리가 연속하면 싸잖아요. 연속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쌀 건데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체리 피커들이 하는 전략들이 체리 슈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던져야 되는 질문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소비자라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비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체리 슈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과거에 이제 저희 같은 세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선생님들이나 저자나 강연자들 많이 했죠. 너무 욕심내지 마라. 욕망을 줄여라. 지금도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욕망을 줄일 것이 아니라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화 방법을 이제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을 뒤집어 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에서 계속해서 상품, 서비스, 교육, 강연, 책 모든 부분에서 다 바라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체리 슈머에게 또 배울 부분도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 디맨드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냈던 스티브 잡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비자 모른다. 소비자가 뭘 알겠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오히려 제품을 줘야지 소비자는 만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 극지향적입니다. 소비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완벽하게 극지향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것 더 이상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오히려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가 교체 수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과 LG는 지금 사라져 버렸지만요. 애플도 끊임없이 버전업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휴대폰 하나가 냉장고 가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의 2, 3년 단위로 바꾸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하든 상담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분의 어떤 일을 하든 건축을 하든 디자인을 하든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야 돼요. 프로그래밍을 짜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이에요. 소비자는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업그레이딩 안 하는구나. 최신 버전을 모르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끊임없이 이제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될 거고요. 컨셉을 덧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라는 걸 어떤 평을 이렇게 읽다 보면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에 좀 이런 책에 악플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악플이 간혹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너무 뻔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고 또 아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카테고리라이즈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범주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나이가 여러분이 어떻게 되든 간에 굉장히 방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범주화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범주화라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컨셉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레빗 점프 이런 식으로 컨셉을 덮이고 체리시 뭐 이런 식으로 덮이는 작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은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강의할 때 이게 프리미엄 컨셉으로 요즘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셉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 지불 방식도 굉장히 이제 바꿔야 됩니다. 쪼개기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요즘은 이제 D2P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가 생산되지 않도록 미리 이제 구매할 때 처분할 것까지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책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그다음 차량도 그렇고 모든 옷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아예 중고로 페이백 할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지불 방식을 완전히 이제 바꾸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규 소유를 또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는데요. 전에 없던 이제 상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선풍기, 그죠? 날이 없는 선풍기라든지, 저희 아내도 이제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바꿨는데요. 처음에는 왜 불편하게 이걸 바꾸냐. 그때는 어머니가 있을 때라서 어머니가 사용하기 불편하다라고 했지만 거의 인덕션으로 전부 다 이제 바뀌고 있는 현상이 있죠. 그럼 당연히 그걸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이제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겠죠. 그런 수요들도 우리가 바라봐야겠죠. 새로운 카테고리를 또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존의 카테고리에서 신규 카테고리들 하나씩 이제 만들어내는 이렇게 이제 덧붙이는 부분들이 있죠. 강의도 마찬가지, 상품도 마찬가지,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보험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반려견들 많이 키우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일반 보험에 적용받다가 가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도 이제 보험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카테고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굉장히 미세하게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 기반으로 이렇게 바꾸거나 어떤 상황을 바꾸거나 연령, 성별, 각기 다른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신규 수요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 디맨드 전략에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요. 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나를 부르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상품. 지금까지 써왔지만 새롭고 매력적인 상품, 결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뉴 디맨드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강의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보다 어떤 거는 훨씬 더 좋은 강의도 유튜브에도 올려둡니다. 물론 이제 전체 풀 버전으로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안 올라가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긴 강의들은 또 촬영을 별도로 해서 그걸 또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고 또 최근에 쿠몽에서 이렇게 제안을 받았었는데요. 이런 강의록을 만들고 나면 강사님들은 욕심이 나잖아요. 강의록을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갖고 있거든요. 그럼 그 전자책으로 이제 판다라는 거예요. 전자책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끊임없이 자기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분야, 저는 제 분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분야에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기술 트렌드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선제적 대응 기술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분이 우울하다 이랬을 때 요즘 깜짝깜짝 많이 놀라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또는 음악이라든지 내가 찾고 있는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네이버에서도 검색 알고리즘으로 내가 찾는 것들을 이제 첫 화면에 이렇게 노출을 많이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요구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그걸 대응해 나가는 기술을 선제적 대응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난도 교수는 님은 특정한 어떤 트렌드 하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항상 이 흐름, 그게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전체를 이야기할 때 선제적 대응 기술이라는 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12구 참사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선제적 대응 기술을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황에서도 그 기술을 이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측면에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상당히 잘못이 있는 거죠. 솔직하게 우리가 바라본다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서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 고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이제 고민하고 그런 상품과 서비스와 기술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무엇보다 우리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력인데요. 이 오프라인이 주는 이제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멋지다고 이렇게 소문난 공간, 그런 것들 핫플레이스라고 하잖아요. 뭐 거대한 공간, 현대 같은 백화점 같은 데 공간들도 여러분이 이제 많이 가시겠지만 아주 작은 공간. 저는 이제 부산의 광안리 해변 앞에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이 단독주택에 있는데요. 이 단독주택들이 지금 거의 다 이게 공간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카페나 다양한 식당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공간들은 보면 간판을 안 걸어놨어요. 간판이 없어요. 그리고 뭘 파는지를 안내를 안 해요. 대단히 불친절해요. 그래서 이게 난 절대 망한다 이런 생각으로 예, 제가 이제 과거의 사람들 방식으로 옛날에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공간을 뭐라고 하느냐면 요즘은 힙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기들 힙한 사람들끼리만 알고 그것을 가지고 인스타에 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힙하게 만들어 놓으면 힙한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지루하고 또 재미가 없잖아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상을 뛰어넘는 비일상성, 그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이 주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딱 아파트처럼 탁탁탁탁 만든 게 아니라 그 건축을 하는 설계사의 능력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재미가 오밀조밀하게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공간력이라고 하는데요. 공간력을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초고층 아파트라든지 이런 큰 건물들이 있으면 주변의 건물들을 뭐 빨아들이는 이런 힘이 있죠. 이걸 인력, 그 공간을 통해서 이제 오는, 그 공간을 가기 위해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력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그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어중간하게 큰 공간들은 사실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코로나처럼 이 이후로 해서 가장 많이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회식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식당들이 그냥 어중간하게 쓸데없이 이제 넓은 공간들은 대단히 이제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가상의 공간과 잘 연결해내는 연결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걸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유니버스를 통해서 융합을 통해서 지평을 넓히는 확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병행해 나가는 거겠죠. 우리가 사실 뭐 엄청나게 큰 공간들을 우리가 가지기는, 차별화된 공간을 가지기는 대단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공간들을 활용할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도 윤석열 대표님이 알려주셨는데 이름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남의 집 방문하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집 공간에 가서 그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에어비앤비에서 뭐 하루를 빌려주는 그런 숙박 개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에 포함은 되겠죠. 하루가 아니라 뭐 보름살이, 한 달살이도 되겠지만 그냥 몇 시간 정도 공간 임대하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력의 시대에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요, 나만의 공간이 사실 또 있어야 돼요. 그 트렌드 코리아 예전의 책에 케렌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집 내에서 내가 좀 편안하게, 남의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또 필요하다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비일상성, 그러니까 늘상 해오던 이런 것들을 아닌 새로운 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을 때는 매력적인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보니까요. 메타버스에 공간을 만드시더라고요. 메타버스에 이제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서 교육을 하시거나 캠프를 하시거나 공간에서 학교 전체 행사를 하시거나 회사의 행사를 하시거나 또 팀워크를 거기서 하거나 모든 것들 다 또 거기서 또 면접하시고 이렇게 서로 다 다르게 해서 그 공간이 주는 또 힘을 가지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휴먼 트렌드인데요. 휴먼 트렌드가 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오피스 빅뱅이고, 사실 제가 이 취업 진로 분야에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사실 중요하게 보는 트렌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김난도 교수님이 한 3년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 오피스 빅뱅이라는 트렌드였다고 합니다. 언제 이걸 계속 고민해 하면서 계속 트렌드를,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바라본 부분이 있는 거죠. 일터로 복귀하기를 이제 거절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제가 항상 그분을 잘 까먹네요. 나중에 제가 유튜브로 한다면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누구죠? 전기차 만드시는 일론 머스크 형님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형님이 이제 코로나 다 끝났으니까 전부 다 사무실로 출근해 했더니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사표 쓰고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일터로 복귀를 이제 거부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이브리드 채용들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드라마 중에 가장 또 인기 히트를 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나의 해방일지. 저는 못 봤는데요. 하지만 이 손석구 씨가 범죄도시2에서 아주 강렬한, 그래서 저는 저 드라마 보지 않았지만, 뭐 드라마 저 하다가 저렇게 악역으로 잘할까 했는데, 잘하시더라고요. 역시 연기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방일지가 이제 뭐냐면 나의 해방일지가 오피스 해방일지라는 겁니다. 직장으로부터 탈출하는 겁니다. 이게 퇴사학교, 퇴사 컨설턴트, 퇴사일지, 퇴사 유튜브 이런 것들이 지금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기업들도 지금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가장 능력 있는 인재들이 이제 퇴사를 하고요. 가장 능력 없는 인재들이 지금 남아있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피터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경영에서 가장 무능한 사람이 이제 가장 이제 높이까지 올라가서 조직을 나중에 이제 와해시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능한 인재들을 붙들어 둘 것인가, 기업들이 뭐 난립니다. 특히 요즘 빅데이터 부분은 대기업들이 붙들어 두질 못합니다. 뭐 IT 기업들이 워낙 더 복지나 조건이나 모든 것들이 더 좋기 때문에 일반에 비해서 연봉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조직 내부 상황상. 그러다 보니까 급여에서도 따라가기 어렵고 복지나 문화에서도 뭐 추월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요즘은 워케이션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양양 쪽이나 춘천 쪽이나 뭐 다른 쪽에다가 많이 속초 쪽으로까지, 속초는 좀 멀긴 뭐네요. 그렇긴 한데 뭐 가죠. 뭐 제주까지도 충분히 가고요. 심지어는 국가를 이동해서 가는 경우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 복지 문화가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회사에 다니면 너네 자녀의 대학교에 등록금을 전액 다 준다. 이렇게 사장님이 뭐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요즘 직원들은 속으로 미쳤냐? 결혼 안 할 거다. 결혼해도 아이는 안 가질 거다. 근데 나보고 20년이나 있으라고?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나 문화를 굉장히 촘촘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퇴사짤이라고 하는데요.
이누아샤라는 애니메이션의 아주 유명한 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이렇게 대사짤로 아주 유명하다라고 하는데요. 대사를 하면 옛날에는 아이고 저 어쩌겠노 쟤 먹고는 살겠나 이런 요즘 생각을 했다면 요즘 대사하는 사람들을 되게 부러운 눈치로 바라보는 경우도 제법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당하죠. 그다음 세 번째가 대프리랜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프리랜서가 일용직으로 아주 작은 걸 했다라면 대프리랜서는 큰 프리랜서입니다. 연봉을 억대 이상씩 이렇게 버는 사람들을 대프리랜서라고 하고 그런 플랫폼들이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가장 올해 핫했던 상반기의 유튜브 영상 중에 하나가요. 소울리스자라는 아마존의 이 속사포 랩을 2분 30초 하거든요. 여러분도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찾아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보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조회수가 2,500만 회가 넘어가더라고요. 뭐 국민 2명 중에 1명 본 거죠. 물론 뭐 몇 번씩 많이 보신 분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잘해서 그러냐 라고 한다면 물론 잘하기는 잘하세요. 하지만 래퍼들만큼 잘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열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혼이 없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에 열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영혼까지 갈아놓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내 일에 대해서. 요즘 청년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첫 번째가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의 성장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씩 제가 기업 강의 가다 보면 요즘 것들은 가르쳐 놓으면 다 나간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대로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르쳐야지 일이라도 제대로 하죠. 그리고 가르치고 나서 나가서 잘 되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을 더더 홍보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잘 나간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것들이 기업이 앞으로도 좋은 인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입직 시장이 끝나고 지금 경력직 시장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끊임없이 좋은 인재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도와줘야 됩니다. 요즘 청년들은 도와줄 수 없으면 그냥 도울 수 있는 분위기만 좀 내버려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구성원의 이제 신뢰를 얻어야겠죠. 이 신뢰를 얻으면 어떻습니까? 구성원들이 기꺼이 자기 헌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가 그러기 위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잘하게 우리가 큰 전략을 짜거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구성원이 적다라면 전체를 모이고요. 많다라면 우리가 뭐 단톡방이나 아니면 조직 내에서 쓰는 메신저나 인트라넷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공정해야 되거든요. 성과 측정 지표인데요. 예전에는 KPI, 성과 측정 지표를 많이 썼다면 요즘 OKR 이런 것도 또 많이 쓰는데요. 어떻게 공정한 성과 측정 지표를 제시할 것인가. 이건 진짜 사실 어려운 문제거든요. 정량적인 부분도 있고 정성적인 부분도 이걸 어떻게 포괄적으로 평가해 나갈 것인가가 인사 담당자가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 빅뱅이 우리가 던져야 할 우리가 질문은요. 송두리째 이제 일터가 다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일터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삶의 터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조직과 개인은 무엇을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각자 개인의 입장에서 조직의 입장에서 들여다보아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라고 하면 나는 나답게 만들어주는 일, 나답게 일하는 방식 이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나다움이에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고민하는 게 나다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어떤 트렌드나 방향은 배우되 가장 나다움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중심을 세우는 거지, 그걸 무조건 따라가기가 아니란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인덱스 관계입니다. 요즘 관계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관계 스펙트럼을 덤바의 법칙에서는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최대 폭이 15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마 다들 스마트폰에 저장된 번호가 보통이 아니실 겁니다. 저는 엑셀에 저장한 관계를 보니까 한 8,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다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저도 뭐 불쑥불쑥 연락도 잘 하긴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인친, 트친, 패친, 뭐 이렇게 유친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 밀도와 스펙트럼을 굉장히 서로 다 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관계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인연,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전공을 했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런 이제 어느 지역이냐 이런 걸 봤다라면 인연에 연연해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연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다른 지역에 이제 강의를 가보니까요. 그 선생님 강의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2박 3일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요. 저녁에는 그 카카오 단톡방이 있더라고요. 각자 주제별로 서로 다 다르잖아요. 거기서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어서 또 학습을 하거나 또 여행을 하거나 트레킹을 하거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관계를 분류해 나가는 인덱스, 이렇게 분류라고 하고요. 그것을 또 사람들마다 관계를 또 유지해 나가는 부분들도 아주 사실 중요한 부분이겠죠. 어떤 학생이 저보고 이제 관계를 제가 한 10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만드는데 연예인을 만나고 싶다, 작가를 만나고 싶다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연예인을 가장 많이 만나는 방법은요,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작가가 많이 만나고 싶다라면 작가를 많이 만나면 됩니다. 정치인이 되고 싶다면 정치인을 많이 만나면 됩니다. 물론 앉았다 섰다 이거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정당에 어느 정당에 가서 불려봤는데 계속 앉았다 섰다 앉았다 섰다. 저는 그 짓은 못 하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갑자기 갔는데 그런 데를 불러서 갔었는데요. 근데 좋은 사람을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나면 지속성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정말 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삶을 바꾸는 눈높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눈높이 수준이 한 요만큼 수준이면 결국 내 삶은 요만큼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이기 때문에 항상 100을 다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낮게 갑니다. 근데 내가 이만큼 가면 100은 못 가더라도 이만큼 이제 수준으로 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만나면서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높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관계에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요, 나의 친구 어디까지인가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우리는 동갑내기 친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은 동등하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런 관계의 폭을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디깅 모멘텀입니다.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이제 오타쿠나 펜슈무나 덕후나 덕지라고도 좀 비슷한데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보통 이제 몰입이라는 개념하고 요번 트렌드는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컨셉입니다. 몰입을 해 나가는데 어떤 공부를 해 나가는데 뭐 헤르미온
미온느, 발음도 어렵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법이랑 옷이나 이런 것들 다 바꾸고, 그리고 이제 스터디룸도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트렌드들도 있죠. 컨셉을 만들어서 공부든 뭐 파티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상품이든 서비스든 공간을 만들어가는 곳이 있고요. 하나는 관계예요. 같은 대상이나 주제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제 사촌 여동생도 사실 되게 나이가 많은데 하는 행동은 보면 꼭 20대처럼 행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보니까 BTS 아미란 말이야. 아미다 보니까 특친하고 이렇게 만나서 관계를 맺고 그 덕후끼리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덕친이 되는 거예요. 덕친이 돼가지고 덕후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들 부모님 카페를 하면 거기에 가서 또 만나고 이런 행위를 하고 그걸 또 인증사진에 또 인스타에 올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관계를 이렇게 하는 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집형이에요. 특정한 물건이나 경험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 나가시는 이런 유형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디깅 모멘텀의 시대에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행복이에요. 행복. 근데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을 할 때 즉각적으로 내가 언제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가 몰입을 할 때가 그때가 어쩔 때는 그러니까 외적 쾌락이 아니라 내적 즐거움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것이 핵심은 성장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또 파고들 부분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아내한테 처음에는 이 취업 분야, 진로 분야 강의를 시작했지만 그래도 자기계발 서적들 많이 쓰기도 하고 강사료도 좀 이 분야 계신 분들보다 많이 받기도 하다 보니까 굳이 왜 그렇게 강사를 낮게 받으면서 취업 진로 분야 강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꾸지람도 들었고 이 분야 또 노하우들을 제가 정말 다 아낌없이 다 퍼주거든요. 교육과정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왜 당신의 노하우를 나눠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분야도 보시면 파고들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제 분야의 진로라는 분야를 저는 말씀을 드리면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나 광범위해요. 사실. 근데 제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고들면서 그 분야의 이제 전문가라는 이야기도 듣고 당연히 또 다른 분야,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생을 파고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성장이 일어나도록 돕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제 모토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파고 들어 나갈 겁니다. 알파 세대가 온다 트렌드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알파벳 순서를 A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Y세대, Z세대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MZ세대란 말을 요즘 청년들 아주 싫어하거든요. 40대까지도 M세대 같은 경우 이 Y세대 일부분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같은 세대냐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문제는 이제 G가 알파벳 한 로테이션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원래 김난도 교수도 한 트렌드가 다 끝나면 그만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써나가고, 본인보다 이 트렌드가 더 오래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새롭게 돌아오는 게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이 학생들이 오리지널 이제 알파 세대고 디지털 완벽한 네이티브입니다. 디지털로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울면 부모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모바일이나 태블릿을 줍니다. 그럼 이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칩니다. 어떤 곳에 있든 간에. 그러니까 완벽한 원주민들이 이제 태어나는데요. 그 아이들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세상을 같이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요. 알파 세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세대 이야기를 한 꼭지를 쓰신다라고 하는데요. 비록 지금 나이는 10대지만 이 아이들이 10년도 채 흐르지 않고 20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요.
솔직하게 나이가 드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DNA는요,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어요. 그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DNA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린 것들을 더 관심. 왜냐하면 DNA가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어린 생명하고 있어야지, 어린 생명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지 자기가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숙주가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나이 든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가 병을 들거나 노안이 있어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해 나갈 때 사실 돈도 없죠, 힘도 없죠, 능력도 없죠, 아는 것도 없죠,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세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그들이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래를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도와주실 것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짜 진정한 어른으로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되게 많이 길어졌는데요. 사실 제가 어떻게 이 강의가 끝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끝까지 그래도 가는 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버랜드 신드롬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요, 젊어 보인다. 이렇게 하면요, 저는 에이플. 잘생겼다. 에이플. 100점! 이렇게. 어려 보인다. 이런 말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대인 겁니다. 과거에는 진짜 어떻게든 간에 나이 들어 보이려고 저는 진짜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20살 때는 어떻게든 간에 나이 들어 보이려고 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누구든 다 젊어 보이려고 하는, 심지어 20대들도 아직도 나보고 민증 가보라고 한다, 이런 걸 자랑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 세대에 이렇게 했다라면요, 영원한 청춘을 이제 꿈꾸는 세대, 그러니까 어른 아이로 멈추고 싶은 이 현상을 네버랜드 신드롬이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칼 융의 심리학처럼 어른이 되었는데 아이 같은 어른아이,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어른아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오는 딜레마가 또 한편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청춘의 열정, 그러니까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 장점인 게, 많은 사람이 이제 젊어 보이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항상 마음은 20, 30대의 마음이거든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다이나믹하다라고 하잖아요. 한국인들은 반도 기질이 있었어요. 이 반도가 이게 바다와 육지가 마주치는 기질이고, 기질적으로 아주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저기가 반도 기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아시겠지만 전 세계를 호령했었던 경우도 있었죠. 한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만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한국 사회를 이끌어오고 성장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측면으로 본다라면 그런 이제 열정이 나이가 들어도 그 열정을 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열정을 이 어른이 되어서 얻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참 어렸을 때는 저도 너무너무 생각 없이 사실 인생을 살았는데요. 반성하는 게 많지만, 살다 보면 지혜가 조금씩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열정과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어른다워야 돼요. 근데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니까 요즘은 젊은 청년들한테 참 비난을 많이 받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의 나의 방식만 바라보고 내 주장만 펼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나이가 들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항상 말수는 줄이고 근데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군요. 지갑은 항상 열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 언제든지, 오늘 강의 제가 너무 많이 길었지만 사실 요거 유튜브에도 제가 하나씩 다 올릴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강의를 쭉 이끌어 왔고요.
진짜 제가 나이가 드니까 많이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또 좋은 인연으로 제 이름 제자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 찾아주시면 제가 기꺼이 여러분하고도 또 대접도 많이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정적인 전망이 뭐 압도하는 새해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까 좀 고민을 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혁신입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뼈를 깎는 각오죠. 피부를 그죠? 벗겨내는 피역을 벗겨내는 각오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잘 되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기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로 세상은 바뀌지 않고 기업도 바뀌지 않고 우리 자신도 바뀌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되고요. 내가 가진 사고, 내가 가진 믿음, 끊임없이 과거의 성공 이런 것들도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변화라는 흐름은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변화가 흐르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과제는 자기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말씀에 저는 깊은 공감이 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요. 여러분 항상 제가 강의 듣고 나면 뭔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 삶에서 아주 많은 것들이 아니어도 단순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잘 해 나가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것들은 질의응답으로 받겠습니다. 여기 녹화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